여기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에 화를 내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정을 했던 역사가 있을 정도로 낙후된 나라이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냐며 역정을 내는데요. 심각한 미국의 지하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출장을 오려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철도역의 공사에 다니고 있는 엘버트입니다. 철컹거리는 전철과 기차가 좋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곳에 입사했죠. 아메리카 대륙을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렸고 꽤나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풍요로움 또한 맛보는 기쁨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를 하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철도들은 대부분 노후가 되었고 수십 년은 기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의 기술력으로 전부 갈아엎기는 힘들다는 선배들의 말을 듣자 하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며 모든 나라의 로망과 같은 나라인데 미국에서 철도 개부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구촌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를 연결하는 1.4마일 길이의 터널인 볼티모어 앤 포토맥이라는 터널은 150년가량 사용 중인데 제대로 보수한 적이 없어서 물 누수 싱크홀은 기본이고 화재 및 생명 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터널 구간을 지나다니는 약 900만 명의 고객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고 주중에 운영되는 열차의 99%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 닿게 되었어요. 기술은 물론이고 심지어 개보수할 돈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가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직원 회의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른 나라로 벤치마킹을 가자는 거였어요. 사실 저희들끼리 밤새 머리를 꽁꽁 싸매고 이야기를 나눠도 뚜렷한 방법은 없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돈과 기술, 시간 모든 것이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이에 직원들의 해외 견학 겸 연수로 머리도 식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오라는 느낌의 해외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갈 나라로 몇 나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그리고 영국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래된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된 지하철 기술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두 나라의 상황을 쳐다보아도 미국의 상황을 타파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를 한 경험은 없다시피 한 데다가 영국은 특히 지하철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일본 또한 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하철 공사를 최소화하고 있고 기술 또한 8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런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 중 하나로 시설이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하철의 수많은 역은 아직도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지어진 건물로 그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와 안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터널도 좁고 현대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런던 지하철의 기계적 문제와 지연, 고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작업을 진행할 자금 부족과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개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철도와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지하철도 몇몇 부분에서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그 시설들이 오래된 터널을 포함하고 있어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밀집된 인구로 인해 효율성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은 사실상 시설의 보수보다는 유지를 중점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지하철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물리적, 재정적 제한이 많습니다. 이 두 나라를 벤치마킹해도 미국의 철도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젊은 직원들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찾아보며 발견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대중교통을 칭찬했고 한국의 지하철을 미국에 빼다 박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입을 모아서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셀리, 마이클 등의 동료들은 정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 동료들, 특히 셀리와 마이클은 한국의 지하철을 칭찬하는 미국인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국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죠. 한국, 그 나라가? 라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닌가? 라는 식의 말들이 나왔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지? 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저 과거에 미군정 아래에서 한동안 고통받았던 나라로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고속철도와 지하철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을 다른 나라처럼 단순히 후진국으로 보고 미국과 비교할 때 그런 나라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가 따를 만한 모델이 될 수 있겠냐며 의문을 품었죠. 그들은 한국의 발전 속도와 기술력,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러셀이 한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한국의 지하철과 도시 환경이 미국을 훨씬 능가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의 지하철이 어떻게 승객의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매일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어요.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시간 관리와 청결, 그리고 정보 제공에 있어 매우 뛰어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정시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운행 간격이 정확하고 지연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죠. 러셀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던 것처럼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라는 게 분명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셀리와 마이클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상상하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발전된 나라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러셀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직접 체험한 적은 없었지만 그의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러셀은 곧바로 한국의 지하철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러 학술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논문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접하면서 그가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은 승객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과 시간대에 맞춰 열차를 운행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 더욱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승객들에게 편리한 이동 경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모든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정보 제공 시스템 또한 매우 정교하고 직관적이라 외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감탄했죠. 러셀은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한국의 지하철이 단순히 승객, 수송을 넘어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과 최신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지하철은 승강장의 공기질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동시에 환경 보호까지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 정시성과 안전성을 자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하루 8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동시키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는 철저한 인프라 관리와 규제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러셀은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접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선진국을 넘어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하려는 계획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었어요.
러셀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논문과 자료들을 모아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한 수준을 넘어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적 진보로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러셀은 열정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팀 전체가 한국으로 연수를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하지만 팀장님은 보고서를 대충 흘어보더니 러셀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팀장님은 아직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미군정을 겪었던 가난한 나라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연 우리가 배울 만큼 발전했을까?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했으면 이미 세계적인 교통 강국으로 알려졌겠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약간의 비웃음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러셀은 팀장님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ICT 기술을 교통 시스템에 접목하여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러셀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들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 안전성, 환경, 친화적인 운영 시스템 등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장님,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미래 도시의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그 혜택을 가져갈 겁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팀장님은 처음에는 러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러셀이 준비한 자료와 열정적인 설명에 점차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셀이 한국에서 도입한 스마트 시스템과 자율 운영 기술을 언급하자 팀장님은 살짝 마음이 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러셀. 내 말대로 한국을 방문해보자. 하지만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고. 이번 출장의 결과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지 두고 보자. 러셀은 팀장님의 결정을 듣고 속으로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미국 철도의 문제를 해결할 첫 걸음을 내딛는데 성공했음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러셀의 주장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말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두 번 접하고 흘려듣는 편이었죠. 무엇보다도 팀장님이 처음 러셀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처럼 제 머릿속에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그저 열정적으로 주장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원 중 가장 높은 근무 성적을 기록하며 늘 신뢰를 받던 동료였고 실질적인 성과로 모든 것을 입증하는 사람이었죠. 매번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러셀은 보고서를 준비하며 기술적 데이터와 구체적인 사례를 철저히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말 믿을 만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자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팀장님은 러셀의 계획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한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러셀이 앞장서서 출장 계획을 세웠고 우리 팀은 항공권 예약과 방문 일정을 정리하며 서서히 출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속으로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꽤나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국 지하철의 사진들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그 시스템이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경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약간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해외 출장은 오랜만이라는 반응이었고 특히 아시아로의 방문은 대부분 처음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러셀은 우리를 보며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약간은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는 다른 세계를 마주할 거라는 생각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만약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공항의 풍경에 이미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넓게 뻗은 활주로와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 터미널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러셀은 우리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제대로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조직화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공항 내 시설은 그야말로 최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무인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와 자동 여권 심사 시스템은 엄청나게 빠르고 간편했으며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갈 필요 없이 공항 내 모든 곳에 설치된 자동화된 짐 컨베이어 시스템이 짐을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편 공항 내부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으며 넓은 대합실 곳곳에는 스마트폰 충전소와 고속 인터넷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데도 한참 걸리는 일이 허다한데 여기서는 몇 초 만에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항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것을 넘어 마치 22세기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에 비해 제가 익숙한 미국 공항들은 낙후되고 오래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의 오래된 체크인 라인과 비효율적인 수속 절차가 떠오르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짐을 찾으며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며칠간 마주할 것들은 아마 더 놀라울 겁니다. 우리는 짐을 가지고 공항 밖으로 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는데 그곳에서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라고 불리는 고속열차는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빠르게 달렸고 객실 내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조용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정보 화면에는 열차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차와 비교하면 이건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혼잣말로 이건 미래네라고 말했을 때 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정말 22세기 같아. 그런데 미국은 우리 진짜 많이 늦었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니 이제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낙후된 환경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철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 내부는 고급 호텔처럼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바닥에는 티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익숙했던 찌든 냄새와 낡은 기계 소리 대신 여기는 공기마저 깨끗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러셀이 웃으며 제 표정을 보더니 이제 실감나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조차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준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공항철도는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미래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을 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마저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었고 내부는 고요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며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뉴욕 지하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오래된 시설과 만성적인 청결 문제로 악명이 높았죠. 차량 내부는 낙서로 가득 차 있었고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벌레나 쥐는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비교하자면 한국의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바닥도 반짝반짝 빛나고 손잡이나 기둥에는 손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벌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셀리는 제 옆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고장난 기계는 일상이잖아. 그런데 여기선 그런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되나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안내방송이 울릴 때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흘러나왔고 발음은 어느 언어든 완벽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에서조차 영어 외의 언어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한국의 체계적인 국제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지하철은 정시운행률이 거의 100%래요. 연착이나 고장이 거의 없고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엔 배차 간격을 줄이기도 한대요. 뉴욕에서 10분만 늦게 오는 것도 매번 일인데 그게 너무 창피해지는 순간이네요. 열차는 매끄럽게 달리며 우리가 향하는 도심으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곳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배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쾌적함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히 잡은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저는 또다시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철도가 미래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다면 서울 지하철은 그야말로 각 역마다 작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역마다 간직한 고유한 특색과 문화는 흥미를 넘어 경외심을 자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역은 광화문이었는데 이곳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듯 한글로 장식된 벽면과 옛 문헌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승강장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열차를 기다리기만 해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삼성역에서는 미래적 기술을 홍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대형 LED 화면으로 3D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단순히 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네. 여긴 경험하는 공간이고 문화 그 자체야. 지하철 내부 안내도에는 주요 관광지와 연결되는 역 정보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이어진 주요 명소들, 경복궁이나 남산 같은 역사적인 장소는 물론이고 현대적인 쇼핑몰과 공연장까지 지하철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습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각 노선의 이름과 색상도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길을 헤맬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러셀은 안내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봐요. 여긴 진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 같아. 역마다 콘셉트가 다르고 어디를 가도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뉴욕이나 시카고처럼 삭막하고 단조로운 역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지하철 한 칸에서 보여지는 풍경도 흥미로웠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가 표시되고 다음 역 정보는 물론 주변 명소의 사진과 소개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뉴욕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역에는 관광객이 어디를 가야 할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는커녕 역 번호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관광객이 손쉽게 도시를 탐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습니다. 또한 각 역마다 설치된 상점과 카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역에서는 작은 서점과 한국 전통차를 파는 공간이 있었는데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며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정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러셀과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그 자체로도 훌륭한 관광지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역에 도착할 때마다 이번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설렘이 들 정도로 한국의 지하철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동조차 하나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걸 깨달으며 저는 미국과의 차이에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서울의 중심부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다음 행선지를 향해 버스로 환승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버스는 지하철만큼 깔끔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의 버스 시스템처럼 정류장에서 줄을 서다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시간이 낭비되는 경험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서울의 버스는 시작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전광판이었습니다. 이 전광판에는 각 노선의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버스의 현재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전광판을 보며 이거 GPS로 연동된 거겠죠? 미국에서는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여기선 기본인가 보네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미 설치해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이었습니다. 그 앱은 단순히 노선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정류장의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 버스 도착 시간까지도 완벽히 계산해 주었습니다. 앱에서 안내한 시간과 전광판의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차량 자체의 상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청결한 실내, 그리고 넉넉한 좌석 배열까지 미국의 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설계였습니다.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우선 좌석을 비워주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러셀은 이 모습을 보며 여기 사람들은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되죠. 라며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버스가 어떤 속도로 달리는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버스는 도심에서도 신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쾌적하게 달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버스 전용차로 덕분이었습니다. 이 전용차로는 승용차나 다른 차량들이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완벽히 관리되고 있었고 덕분에 도로가 막혀도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과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의 버스들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속에서 거의 멈춰 서다시피 하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러셀이 탄성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버스마저 이렇게 효율적이라니 여긴 정말 22세기 같네요. 미국에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몇십 년은 걸릴 것 같은데 심지어 버스가 도착한 정류장에서 내릴 때도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정류장 이름과 노선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정류장마다 CCTV와 실시간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러셀과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세심함이 녹아 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교통수단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한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을 넘어 그 안에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움 뒤에 찾아온 감정은 기대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뉴욕의 낡고 더러운 지하철, 시간표를 신뢰할 수 없는 버스, 관리가 부실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의 대중교통을 체험한 지금 미국의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미국인들이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니 미국은 너무나도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관리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공공시설을 깔끔히 유지하는 모습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숙도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셀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내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미국에 도입한다고요? 그건 정말 어렵겠죠. 이런 걸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고 솔직히 미국이 따라잡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걸까? 그 대답은 저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다른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하루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 비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의 낮은 공공의식이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넘어 삶이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여기에 지하철과 버스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기에 이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러셀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마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 감탄하며 동시에 우리의 고향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절감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국의 도로 위를 달리는 깔끔한 버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 배우기 어려운 것.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한국에서 봤던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모습까지 한국에서 체험한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보고서는 꽤나 방대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그 시스템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시민의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승객 간의 예의를 지키며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은 그 어떤 기술적 설비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공의 질서를 지키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데 있어 불편함과 갈등이 잦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대중교통 상황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낡고 부실한 인프라와 부족한 예산, 비효율적인 관리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기술적 부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더라도 시민의식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문제이며 문화적 접근법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러셀과 저는 한국에서 본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우리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아직 미국에 도입되지 않았겠어? 우리와는 너무 달라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팀장님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은 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참고할 건 많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다소 의례적인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히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민의식입니다. 한국은 국민 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고는 있어. 우리한테는 너무 멀리 있는 목표일지도 모르지.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과 자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전반적인 성숙도를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미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과 배려, 그리고 사회적 협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보고서를 끝내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니,
그게 가능하기는 할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 그리고 편리함은 단순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그 자체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나신 팀장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읽으니 내가 왜 이걸 몰랐나 싶네. 솔직히 부럽다고 해야 하나. 팀장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한국에서 가능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한국에서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접 공사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 그쪽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스템을 고치고 아예 새로 설계해주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러셀도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오면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팀장님의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엔 내가 한국을 그렇게 치켜 세우는 게 과장된 게 아닌가 싶었어. 하지만 보고서를 읽고 나니 내가 잘못 생각했더군.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자고.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것이 미국에서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가 만든 결과라는 걸 알겠더군. 그게 부러워.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미국에서의 절망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한국 방문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닌 미국이 배워야 할 지구상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는 다들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을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